24년 1월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입장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쭉 살펴보니 신문기사도 그렇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 판결의 실제 의의를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피해자 중에 꽃뱀으로 몰린 억울한 피해자 입장을 변호해보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 입장을 변호해본 경험이 아니면 이 판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성인지 감수성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왔고 이번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동안의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적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설시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범죄로 고소를 한 피해자가 다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그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맞는 말 같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던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성범죄 재판의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고 결국은 범죄의 유무죄는 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은 설령 피해자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쉽게 배척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일단 피해자에 의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에 피의자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개념에 의해서 원천적으로 차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재판이 기본적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검사가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이런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라는 피해자 진술 여러 군데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배척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변호사님들 중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실제로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투는 성범죄 변호를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이라는 건 결국 한 끗 차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법리가 있게 되면 결국은 뭘 해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시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죄를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실제로 저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후에 항소심에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던 판사들이 이건 아무래도 피해자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이유로 뒤집혀 왔습니다.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제시한 뒤부터는 하급식 법원의 판사들도 점점 피해자의 진술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말라는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논리에 따라서 유죄를 선고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폭주를 막아줄 법리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 논리는 그대로 냅둔 채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라고 했던 건 아니라면서 드디어 성범죄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논리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논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진술 내용을 쉽게 뒤집지 말라는 기존의 태도는 유지하면서도 대신에 객관적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을 근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더라도 언제나 모순관계가 아니라는 얘기를 설시한 것이죠. 이와 같이 대법원이 논리를 전개한 이유는 이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같은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정도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 무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 자체는 타당하지만 실상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때에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를 탄핵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장을 배척하지 말라는 법리가 성범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그런 법리를 제시해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피해자 주장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죄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 주장을 거짓이라고 배척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그때에는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기묘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뭐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요, 실무적으로 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유죄라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결국은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성인지 감수성 법리가 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대한 법리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내세운 법리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법리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반대 논리만 제시를 해주더라도 하급식 판사들은 결국 실체적 진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서 성범죄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도 그리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없어질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